안녕하세요. 저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것부터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죠. 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지만 남들과 많이 다른 시간을 보냈죠.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가 고아원에 버리고 간 거라 생각하고 부모라는 존재를 굳이 찾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고아원에서 자랄 때부터 갖고 있던 미아 목걸이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죠. 가족은 무슨 하는 생각이 컸지만 혹시 이걸로 가족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보편적인 삶과는 출발선부터 달라서인지 학교 다닐 때 항상 이질적인 냄새를 풍겼어요. 근데 제 소문에 고아원에 산다던데? 부모님이 안 계신데 내 친구가 쟤 맨날 고아원 있는 쪽으로 가는 거 봤대. 솔직히 깨지재하게 다니지. 학교에 부모님 한 번 찾아오신 적 없지? 저번에 소풍 갈 때도 이상한 거 입고 오던데 부모님 안 계신 거 맞나 봐. 에이, 집이 좀 못 살 수도 있잖아. 요즘 부모님 다 일 가셔서 못 오는 집도 많고. 가난한 집안이면 어떡해. 불쌍하잖아. 잘 대해줘야지. 선생님이 형편 어려운 친구 있으면 도와주라고 하셨잖아. 솔직히 같이 다니는 애들 다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건 맞잖아. 난 저런 애들 좀 별로더라. 냄새나 안 나면 다행이지. 체육복도 다 낡아서 지저분한 게 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거지들은 거지 냄새가 나더라. 꼭 비슷한 애들끼리 저렇게 몰려다녀. 아휴, 저런 애들은 모아서 따로 학교 세우면 안 되나? 야, 그래도 쟤는 성적도 좋잖아. 고아원에 있는데 성적 좋은 거면 대단한 거 아니야? 아무튼 다 들리게 너무 그러지 마. 가까이 안 가면 되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나마 반에서 소외되는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왕따는 면하는 정도였고 제 처지같이 어정쩡한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타고나기에 공부에는 소질이 있는 편이라 항상 상위권이었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저를 심하게 대하지는 못했죠. 가끔 못된 애들은 거지 냄새 난다, 제 고아원 출신이라더라 하면서 뒤에 다 들리게 수근거렸지만 그것도 자꾸 들으니 무뎌졌어요. 야, 넌 왜 여기 있어 거슬리게. 고아원 냄새 나니까 꺼져. 짜증나게 진짜. 우리 반에 왜 저런 게 있는 거야? 저런 애들은 퇴학 못 시키나? 하지만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은 자기들 기분 나쁘면 갑자기 저를 욕하면서 샌드백으로 썼고 그때는 정말 저도 욱하는 마음에 싸우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잘 참아냈고 고등학교 가서는 다들 자기 미래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서인지 따돌리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도 공부에 열중하며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랐고 돈이 항상 부족해서 남몰래 김밥집 알바도 하면서 밤잠 주려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시설을 나가야 했으니 제 힘으로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 거죠. 그래, 이제 시설 나갈 때가 됐는데 어디 갈 때 찾았니? 당장 살 곳 마련하기가 어려울 텐데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원장님, 저 알바하면서 돈 조금 모아둔 게 있어서 생활비는 있어요. 여기에 지원금 나오는 곳 저금하고 계속 알바하면 생활은 될 것 같아요. 학교는 전액장학금 받고 들어가니까 기숙사 살면 되고요.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럼 잠깐 더 있다가 기숙사 가면 돼. 대견하다. 시설 있으면 위축되고 엇나가는 애들도 많은데 학교 다니면서도 열심히 하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나가서도 자주 연락하고, 알았지? 네, 너무 감사해요. 잘 보살펴 주셔서. 부모님도 절 버렸는데 원장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네요.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고아원 원장님이 저를 잘 챙겨주신 덕분에 엇나가지 않았고 대학 가서도 꾸준히 연락하며 의지했지요. 저는 과외 알바도 뛰고 일일 알바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어요. 성인이 되었으니 꼭 늪에서 탈출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이며 연애며 그런 건 꿈도 못 꿨고 가끔은 내 출신 처지를 비관하며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청년 안심주택 신청해서 턱턱 붙고 공기업에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합격한 걸 보면 남들보다 일찍 고생해서 안 좋은 운을 다 당겨서 겪었나 보다 하는 생각도 했어요. 취직하고 나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돼 갔고 우연히 사업 홍보 업무를 맡게 됐는데 그때 예비 남편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큰 광고 회사 팀장이라 업무 중에 자연히 친해졌어요. 일정 확인하셨죠? 좀 빡빡하긴 한데 그때까지 바로 보내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윗선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네요. 솔직히 일정이 빠듯하긴 하네요. 이 안에 이걸 다 하라고 하시면 직원들 힘들긴 할 텐데. 그쵸.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어쩔 수 없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럼 일 끝나고 저랑 저녁 함께 하시죠? 저녁 정도는 사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팀원한테 다 사달라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테니 저랑 저녁 먹어요. 전 그때 예비 남편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녁을 사줬어요. 그 뒤로 예비 남편은 얻어먹었으니 자기가 산다며 또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점점 자주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죠. 서로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결혼 얘기도 금방 오가게 되었어요. 전 제 출신을 속일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죠. 사실 내가 고아원 출신인데 어릴 때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기도 했고 부모 없는 서름도 많이 겪었어. 대학 들어가면서 나아졌지.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결혼하면 혼주석에 아무도 못 앉을 텐데 어떡해? 상견례 할 때도 와줄 사람 없는데 현실적으로 결혼은 어렵지 않을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상견례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면 되잖아. 그리고 혼주석 비면 어때? 나랑 둘이 입장하고 결혼식 더 재미있게 꾸미면 되지. 여태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잘해줄게. 예비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손을 잡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저보다 소녀 같은 감성을 가진 남자라 우는 걸 보니 안쓰럽기도 했고 이런 사람이면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예비 남편이 알고 보니 중소기업체 회장님 둘째 아들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기업 운영하시거든. 되게 크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저것 사업 확장하면서 연매출 500억대 사업체 운영하고 계셔. 내가 일하는 마케팅 회사도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차린 회사거든. 나중에 그 회사 맡으려고 일하는 중이야.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하려 했는데 속이면 안 되니까. 뭐? 회장님 아들이었어? 그럼 나처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더 싫어하실 텐데. 암만 중소기업이라도 회사 여러 개 운영할 정도면 대단하신데 내가 그런데 인사드리러 가도 돼? 그럼 우리 아버지는 형 결혼하면서 나한테 맨날 만나는 사람 없냐, 결혼 언제 하냐며 닥달하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한번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면 좋아하실걸? 별 3개의 기업이나 놀이공원 운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업까진 아니어도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시댁이라 거북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계속 망설였어요. 솔직히 결혼 얘기 나올 때마다 부담스럽긴 해. 너무 딴 나라 세상 같거든. 부모님 안 계시는 나를 좋은 집안 분들이 받아주시기나 할까? 결혼하고 나서는 또 어떡해. 난 친정이 없잖아. 시집에 끌려다닐 거 생각하면 그것도 부담스러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너한테 다 맞출 테니까 불편할 일 없을 거야. 싫으면 우리 집에 안 가도 되고 내가 그 정도 커버도 못할까 봐 걱정 안 해도 돼. 예비 남편이 계속 매달리고 저도 사람은 좋으니까 결혼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사갈 날짜 잡고 긴장하고 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새엄마라는 사실에 더 긴장이 됐어요. 내가 고민할까 봐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 친엄마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새엄마가 계셔.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데 형이랑 나만 있으면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말로 자꾸 갈궈서 스트레스 주고 성적 떨어지면 혼냄답시고 아버지 안 계실 때 창고에 가두게 됐어. 뭐? 진짜? 요즘 애들 그런 일이 있다고? 제 속으로 낳은 자식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새엄마는 결국 아이를 못 가졌는데 젊을 때는 내가 아들만 낳으면 너네는 다 쫓겨난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 그래서 형이랑 나는 내심 불안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말 잘 들으려고 노력했지. 지금은 새엄마 자식이 없어 아버지 없으면 찬밥 신세 될까 걱정이 됐는데 어떻게든 회사 하나 차지하려고 기를 쓰더라. 타고난 성정이 못 돼서 우리 형제는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참고만 해도. 그럼 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니야? 너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미리 집에 얘기했는데 새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처받지 마. 내가 누구를 데려가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실 뿐이니까. 긴장할 필요도 없어. 너한테 막대하면 그 길로 나올 거니까. 저는 불안하고 걱정됐지만 예비 남편만 믿고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어요. 역시 예상한 대로 의리의리한 대저택이었어요. 들어가는 데만 해도 숨이 막혔고 내가 이런 집안하고 엮여도 되나 싶어 지금이라도 그만둔다고 할까 하는 갈등이 생겼죠. 들어가 보니 예비 남편 새엄마가 앉아 있었고 아주버님 될 예비 남편 형도 있었어요. 다들 큼직한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출신인 저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왔니? 네 아버지는 일이 바빠서 조금 늦게 오신다더라. 결혼할 여자 데려온다니 신나서 달려오신다던데. 데려와도 이런 여자를. 일단 앉아라.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 냉랭한 태도였고 표정만 봐도 주눅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될 분 오신다 해서 일정 맞춰서 들어왔어요. 한국 들어올 일이 있어서 마침 시간 맞춰 재수 씨 될 분 보러 왔죠. 얼른 앉으세요.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잠깐 인사하고 가시면 돼요. 예비 아주버님은 해외에서 경영 수업 받는 중인데 외국인하고 결혼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랑 달리 싹싹한 성격이었고 자상하게 대해줘서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사납게 쳐다봤고 못 볼 걸 봤다는 표정이라 상처받았죠. 뭐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 보니 더 별 볼 일 없네. 둘째가 많이 좋아하는 아가씨라고. 공기업 다닌다고 하던데 어디 다녀? 공기업이면 그래도 공부는 좀 했나 봐. 대학교는 괜찮은데 나왔긴 하더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 네.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그럭저럭 했고요. 한전 다니고 있어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운 좋게 취직이 돼서 꾸준히 일했어요. 그럼 지금 사는 집은 있나? 보아하니 아직 모은 돈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집 한 채나 있겠어? 제가 청년지원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운 좋게 연장도 계속돼서 오래 살고 있어요. 저도 제 집 하나 마련하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집안 차이가 많이 나서 성에 차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도움 안 받고 결혼할 만한 돈은 모아뒀어요. 돈 모아봤자 얼마나 있겠어. 우리 집안 얘기는 대충 들었지. 모아봤자 우리한테는 세 발의 피지. 나이도 비슷하고 뭐 나쁠 건 없는데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맞지? 왜 이렇게 사람이 주눅이 들어있어? 죄 지었니? 내가 너 잡아먹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조심스러워서요. 결혼할 마음이 있으니 여기 왔죠. 예비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말을 찍찍하면서 호구조사를 시작하는데 영 기분이 별로였어요. 이런 사람을 밉든 좋든 시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는 게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는데 혀를 차면서 혼잣말인 척하는 큰 소리로 뭐 저런 게 다 있냐고 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어쨌든 나이며 직업이며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역시 턱 걸렸어요. 근데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던데 고아원 출신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부모가 없었니? 혹시 부모가 이혼하면서 고아원에 맡겨버린 거 아니야? 너무 대놓고 물어봐서 그냥 아는 대로 대답했죠. 누가 고아원에 데려다 놨는데 잘 몰라요. 부모님 얼굴 모르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대학 입학 전까지는 쭉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럼 학교 다니면서 생활비는 어떻게 했지?
학비에 생활비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저도 도와줄 가족이 없으니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전액 장학 받아서 문제 없었고 과외 알바하면서 혼자 알아서 생활비 마련했거든요. 기숙사사라서 집도 걱정 없었고요. 졸업하기 직전에 집 얻고 직장도 돼서 쭉 돈 모아 살고 있어요. 옆에서 예비 아주버님은 진짜 대단하다고, 우리처럼 처음부터 가진 거 많은 사람보다 이런 분이 진짜 훌륭하다며 칭찬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예비 남편 보고 결혼 잘한다고 추켜 세워줘서 민망한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멋씹은 표정이었고 역시 결혼을 반대했어요. 솔직히 고아라는 게 거려지네. 능력도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네 부모도 버린 년을 우리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리 양반도 부모 없다고 하니 영 탐탁지 않아 하더라. 큰애는 뭐가 그리 좋다고 해벌쭉하냐? 저런 고아년이 그리 대단해 보이든. 예비 남편은 발끈했고 예비 아주버님도 그게 무슨 말이냐며 화를 냈죠. 저기요, 내가 좋다고 하면 되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도 내가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말 꾸며내지 마세요. 어릴 때부터 중간에서 이간질 하려고 들더니 지금도 그러세요? 뭐? 아줌마?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라니. 너 키워준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둘 다 그만해요. 집에 처음 오신 손님도 계신데 언성 높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왜 다들 소리를 질러요? 처음 인사하러 온 분 민망하게. 예비 아주버님이 급하게 중지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한테 막말까지 퍼부었어요. 지 엄마 잡아먹은 게 꼭 데려와도 저런 고아년을 데려오네. 어디 큰 분도 없는 걸 회장님 며느리로 들이려 해. 집안 망신시키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너 같은 거한테 그래도 아들이라고 회사 하나 주려고 노력하는 회장님 생각하면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지. 여기서 우리 엄마 얘기가 왜 나와요?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를 입에 올려요? 장난해요? 우리 아버지 돈 보고 온 주제. 사실 예비 남편이 태어날 때 생모가 출혈이 심했고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그날 바로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뒤로 새 엄마가 들어왔으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너 말 다 했어? 예비 시어머니가 한창 퍼부으려고 할 때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라서 더 긴장됐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뻘쭘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보고 의외로 반겨주시는 모습에 조금은 안심됐어요. 아, 오늘 인사 오기로 했던 분이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단 앉죠. 근데 밖에까지 큰 소리가 나던데 이게 무슨 소란이지? 손님 오셨는데 웬 큰 소리야? 다들 손님 앞에서 무슨 짓인지. 둘째, 너는 왜 소리를 질러? 너 그래서 결혼이나 하겠어? 예비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혼자 화를 가라앉혔고 예비 시어머니는 불쌍한 척하며 자기 방어를 하는데 꼴사납더라고요. 내가 고아 며느리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저렇게 화내고 날 데리려 하잖아요. 부모 없이 자랐지 근본도 모르지 어떻게 며느리로 맡겠어요? 당장 결혼할 때 신부 쪽만 텅텅 비어있고 혼주석도 비어있으면 회장님 체면이 뭐가 돼요? 그래서 반대한 건데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회장님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는데 지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거짓말을 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만 듣던 광경을 보니 이런 집구석에 시집을 와도 되나? 차라리 여기서 다들 반대해서 자연히 헤어지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예비 남편은 좋았지만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고 살 거냔 말이죠. 독립적으로 산다고 해도 집안 사람이 되면 마주쳐야 할 텐데 암만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회장님은 되게 온화했고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처음 인사하러 와서 이렇게 소란스러우니 내가 할 말이 없네요. 대충 듣긴 했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요.
그래도 혼자 공부하고 대학 나와서 공기업까지 다니니 훌륭하네요.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지요? 아, 네. 나이는 제가 2살 어려요. 큰 차이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많이 부족한데 부모님도 안 계셔서 아주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냈고 원장님하고는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운이 좋아서 취업도 빨리 된 것 같고요. 염치 없지만 그래도 결혼 얘기가 오가서 한번 인사드리러 왔어요. 난 크게 따지는 거 없어요. 우리 아들놈이 좋다면 나는 찬성이에요. 이렇게 생활력 강한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살림도 알차게 살 것 같아 좋네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둘이 좋으면 그만이지 부모 생각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둘만 좋으면 아무 걱정 마요. 집하고 혼수하고 필요한 건 내가 다 책임지고 챙겨줄게요. 예비 시아버지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며 저를 잘 챙겨주셨고 그 모습에 다시 결혼해도 되려나 하면서 고민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처럼 마음이 계속 오락가락했죠. 예비 시어머니 혼자 결사반대하더라고요. 회장님 앞이라고 말을 조금 순화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겐 상처가 될 말을 퍼부었어요. 회장님, 근본도 모르는 이런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맞아요. 예전 같으면 고아라고 하면 천하다 해서 아예 이 집에 발도 못 붙였을 텐데 이런 기업 며느리로 맞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앞만 자기들끼리 좋다고 해도 그게 몇 년이나 가겠어요? 제가 만나보니 사람 됨됨이도 잘 모르겠고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좋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는. 누가 뭐래도 전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니까 그리 아세요. 넌 뭘 그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니? 회장님 앞에서? 회장님 체면 생각하면 조용히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다 큰 어른이 소리만 지르면 돼? 이게 누구 때문인데 그쪽만 아니었어도 이럴 일 없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개무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계속 긁어대자 예비 남편이 열받아서 받아쳤고 다시 시끌시끌해졌어요. 예비 아주버님은 그만 좀 하라고 말렸고 회장님도 손님 앞에서 무슨 짓이냐며 나무랐어요. 내가 저 아가씨 때문에 아들한테 콸씨 받네. 아이고 며느리랍시고 데려왔으면 조용히 얘기나 하다가 이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만 빽빽 지르니 원. 내가 너 잘못 가르쳤다고 소문날까 무섭다. 그리고 아가씨, 난 너 인정 못하니 이만 가봐. 집에 분란만 일으키는 걸 보니 우리 집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부 저 때문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더는 참지 못해서 저도 나가려고 했죠. 네, 솔직히 저도 인사드리러 와보니 결혼이 고민되네요. 사람 앞에 두고 반말하시고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죠. 회장님 인품 봐서는 결혼해도 나쁠 거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건 아니네요. 그리고 전 친정도 없고 혈혈단신인데 이런 기업체 집안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몸을 휙 돌려 얼른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탁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속으로 욕하면서 창피해하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하다 별짓을 다 한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더 짜증이 났어요. 예비 남편은 괜찮냐고 하며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저는 민망하니 아무렇지도 않은 척 툭툭 털고 나가려 했죠. 근데 툭 하는 소리가 나서 바닥을 보니 가방에서 미아 목걸이가 떨어졌고 제가 주워서 가방에 넣으려는데 회장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죠? 가방에서 떨어졌는데. 아, 네. 미아 목걸이예요. 고아원 갈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부모님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는데 하필 이런 자리에서 떨어지네요. 그럼 이만. 미아 목걸이는 나무로 된 거였는데 음각으로 제 이름이랑 나이,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가 좀 보자며 급히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뺏어 들듯 미아 목걸이를 가져갔고 너무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네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 건데 왜 함부로 가져가세요? 이만 돌려주세요.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수도꼭지를 튼 것 마냥 울기 시작했어요. 다들 어리둥절했고 회장님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예비 시어머니는 미아 목걸이를 건넸지요. 회장님도 자세히 보더니 눈이 둥그레졌고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분 다 우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을 보니 예비 남편도 영문을 몰라 저랑 예비 아주버님만 번갈아서 쳐다보며 어리둥절했죠. 그러다 회장님이 진정하더니 예비 아주버님 보고 시간도 늦었고 얼른 일 보러 가라며 보냈어요. 넷만 남아서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가 정말 아가씨께 맞다면 아가씨는 이 사람 친딸이네. 네?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이분 딸이에요? 제가 이런 분 딸이라고요? 말도 안 돼. 저 결혼 안 시키려고 두 분이 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저도 놀라서 횡설수설했어요. 물론 두 분의 반응을 보면 허튼 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고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죠. 솔직히 누가 목걸이를 보자마자 거짓말처럼 울겠어요. 무슨 연고가 있다는 건 갓난쟁이도 알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래, 많이 놀랐지요. 하지만 정말 이 사람 친딸이 맞아요. 이 사람이 나 만나기 전에 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잃어버렸거든요. 남편하고는 일찍이 사별했고 딸 하나 손잡고 어떻게든 나등바등 살아보려 여기저기 다녔는데 혼자 일하니 애를 제대로 볼 수가 있나. 누가 애 보는 걸 도와주기를 하나. 그러다 보니 아가씨를 잃어버렸는데 그 뒤로 못 찾았다고 하네. 지금 갖고 있는 목걸이도 이 사람이 서툴게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이름이나 생일본이 딸이 확실하네. 아니, 뭐 갑자기 지어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이름이랑 나이 듣고 뭔가 의심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름은 정말 흔하고 잃어버린 지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그러니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이 사람도 못 찾겠거니 막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지금 황당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황당하겠지. 근데 그걸 왜 회장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것도 신기한데요. 두 분 다 재혼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자식 얘기는 잘 안 하게 되지 않나요? 뭐든 다 의심스럽지요. 이 사람은 나한테 과거를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해줬고 미아 목걸이도 있다면서 얼마나 애타게 아가씨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내가 이 사람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니 처음엔 싫다면서 구구절절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러다 같이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다니고 챙겨주다 보니 정이 들어 다시 가정을 꾸리게 됐지요. 나야 아들놈 둘이나 맡긴 신세라 아무 말 못하고 하자는 대로 따라줬고 회사 일으킨 뒤에도 계속 몰래 아가씨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러다 오늘 제 발로 걸어왔으니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저랑 예비 남편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아니 제 친엄마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울기만 하더라고요. 회장님도 친엄마가 계속 우는 걸 보니 또 옆에서 엉엉 우는데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닌지 누가 방송 촬영하는 건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자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딸이 제발로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걸어왔네. 이게 무슨 일인가. 자네가 뜬 눈으로 밤지새며 애타게 찾던 딸이 며느리가 된다니. 아이고. 제가 그때 얼른 찾았어야 했는데 전국을 뒤져서라도 찾았어야 했는데 여태 못 찾은 게 아니네요.
예비 남편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황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얼른 결단을 내리고 나가버려야지. 안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려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질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결혼 못해요. 제가 이 결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피가 안 섞였다고 해도 엄마가 재혼한 집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지금이라도 저 떨궈내려고 속인 거면 얼른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우리도 아가씨 찾으려고 온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누가 왜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고아원에 갖다 준 건지 모르겠지만 신고만 해줬으면 바로 찾았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날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아이고. 친엄마도 본인이 제가 한 남편 둘째 아들하고 딸이 결혼한다고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죠. 결혼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래도 믿고 인사나 드려보려 온 자리에서 갑자기 친엄마를 찾게 되고 회장님 집안 식구들 입장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집안 막내 아들 장가 보낸다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는 결혼 못해요. 이렇게 얽혀서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차라리 결혼 안 한다고 강하게 밀고 나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저는 결혼 못해요.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오빠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진짜 결혼 못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저는 그 길로 도망쳤어요.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갔고 회장님이 절 붙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하셨죠. 예비 남편은 어쩌면 친오빠처럼 따랐어야 했을 사람이었고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뒤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둘은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도 전 예비 남편은 저를 쫓아오지 않았고 한마디도 입도 뻥긋 못하더라고요. 저는 주말 내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일단 회사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 반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출근했어요. 저기 무슨 일 있어? 오늘 왜 그래? 실수도 작고 눈밑도 시커멓고 사람이 멍한 게 어디 아파 보여. 무슨 큰일이라도 있던 거야? 자꾸 이러다가 팀장님이 난리치겠다. 일 못하겠으면 나한테 대충 넘기고 앉아있다가 퇴근해. 전에 내일 많이 도와줬잖아.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집중이 안 되네. 얼른 쉬어. 휴게실 가서 커피도 자주 마시고. 오늘은 그나마 한가한 편이잖아. 팀장님도 자주 자리 비우는 거 보면 할 일 많지도 않고.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리하지 마. 그 뒤로 옆에서 동료가 눈치를 챌 정도로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누구한테 털어놓으며 하소연하지도 못했고 속만 썩어갔죠.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못 봐줄 정도였어요. 며칠 내내 회사에서도 멍하고 집에서도 멍하니 있으며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날은 정신이 좀 돌아왔었고 회사 휴게실에서 커피나 한 잔 마시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상대 쪽에서는 아무 말을 안 했고 저는 누구냐고 몇 번 물은 뒤 그냥 끊으려 했어요. 근데 친엄마더라고요. 나야, 네 엄마. 네? 전 엄마 없는데요. 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전 엄마 없으니 끊을게요. 그날 충격도 많이 받았고 저한테 못되게 굴었던 게 생각나서 그냥 끊으려고 했어요. 사실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하면 속만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피하고 싶었어요. 친엄마는 급하게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할 얘기도 없었거든요. 근데 친엄마가 아예 집 앞에 찾아온 거예요. 뭐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저한테 더 할 말 있으세요? 이런 거 범죄 취급받는 건 몰라요? 허락도 없이 남의 개인정보 알아내고 집까지 찾아오고 돈 많다고 아무 짓이나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잠깐이면 돼. 내 얘기 좀 들어줘. 어? 오래 안 있을게. 앞으로 안 보고 살자 하면 안 볼 테니까 잠깐만 보자. 자세히 보니 또 손에 뭘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데 친딸 찾았다고 엄마 행세하려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어요.
그 전에 엄마라고 찾았다면 좋다고 울면서 웃고 춤도 췄을 텐데 엄마를 찾은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였고 인간성 밑바닥까지 다 본 상태라 저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게 믿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차마 외면하진 못해서 들어오라고 했죠. 친엄마는 바리바리 싸들고 온 음식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제 눈치를 봤어요. 이게 내가 급하게 마련해 온 건데 입에 맞을까 모르겠다. 크면서 입맛도 많이 변했을 테니 뭘 해오기도 뭐해서 맛있다고 소문난 반찬 가게 가서 하나씩 사왔어. 혼자 사니까 밥 해먹기도 힘들지. 자취하니까 뭐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왔어. 뭐라고요? 이 난국에 반찬이라고요? 혼자 그렇게 속편한 소리를 하세요? 반찬이라니.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은 그렇게 저한테 모진 소리 해놓고 본인 딸이 고아원에 있는데 어떻게 고아원 출신이라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그러더니 자기 딸이라고 하니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정말 무섭네요. 나야 그 아들 형제랑 사이도 안 좋고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니 이상하게 그냥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둘이 집안 차이도 심하니 안 맞는 것 같아서 더 모질게 군 것도 있어. 나도 속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한테 그런 막말을. 제가 당신 딸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예요. 알아요? 반찬은 필요 없어요. 다시 갖고 가세요. 그래도 가져온 거니까 다 먹어. 불편하게 안 할게. 할 말만 얼른 하고 갈 테니까 일단 앉아서 차라도 마실까? 혹시 몰라 커피랑 차도 가져왔는데 혼자 사니까 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용건만 말하고 가세요. 커피는 그냥 제가 사둔 블랙커피 타드릴게요. 빨리 마시고 가세요. 저는 이제 와서 딸 챙기는 엄마 노릇한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저를 괄시하고 못되게 군 모습도 자꾸만 겹쳐서 왜 하필 저런 사람이 내 엄마인 건가 싶어 더 짜증이 났죠.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 엄마라는 생각에 내심 반갑고 옛날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게 참 이중적이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동안 어색한 정적이 흘렀고 친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커피 타서 식탁에 앉아있는데 둘 다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 친엄마가 뜬금없는 소리를 했어요. 저기 내가 그 집에서 나갈 테니까 둘째랑 결혼해.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며. 둘째도 지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제 속도 속이 아니겠지. 내가 너희들 갈라놓은 거잖아. 나만 빠지면 너희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니 내가 빠지는 게 맞다. 네? 갑자기 그 집에서 나간다니요. 회장님 조와 결혼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나간다고 하세요? 저 어차피 결혼 생각 크지도 않았고 오빠가 하도 졸라서 생각해본다 한 거예요. 전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니 회장님 봐서라도 그 집에서 사세요. 전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너희 둘이 많이 좋아한 건 내가 다 안다. 너 만나고 나서 둘째가 얼굴이 피던데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나만 빠지면 둘이 결혼하고 잘 살 수 있지 않냐. 괜히 앞길 창창한 청춘에 재 뿌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만 들더라. 차라리 내가 목걸이 보고 모른 척할 걸. 괜히 아는 척해서 이 사단이 났구나. 그러게요. 차라리 엄마인 거 평생 모른 척하고 지내지 왜 갑자기 그러셨어요? 속으로만 알고 묻어두지. 못된 시어머니인 척해서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그러게 내가 죄인이다. 그래도 너희들은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냐. 다 늙어서 저물어가는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지. 어차피 회장님 아들들이 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싫어했는데 잘 됐다. 내가 나갈 테니 꼭 둘째랑 결혼해라.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가야 너도 평생 고생 안 할 거 아니냐. 그냥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난 앞으로 그 집에서 사라지면 돼. 그리고 너한테 모질게 굴고 여태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아무튼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왕 이렇게 마주보게 됐으니 물어보는 건데 진짜 날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나 고아원 갖다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해서 괜히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실종 신고 하나 안 했어요? 실종 신고를 왜 안 했겠어? 너 찾으려고 온 천지를 다 돌아다녔는데 회장님 만난 뒤에도 계속 너 하나 찾아보려고 온 동네를 다 뒤져봤어. 그래도 이상하게 못 찾겠더라.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 뿌리고 해도 결국엔 나타나지 않았어. 누가 왜 널 고아원에 데려다 줬는지는 모르겠다만 이제라도 찾아서 그저 고맙다. 전 별로 반갑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면 됐어요. 난 지금까지 부모가 날 버렸다는 생각만 들면 비참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상상한 부모 모습은 이게 아니지만 그래도 버린 것만 아니면 됐어요. 정말이야 믿어줘. 내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절대 아니니까 그건 꼭 믿어줘야 해. 만약 내가 널 버렸으면 회장님한테 굳이 딸이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을 해겠어? 그날도 미아 목걸이를 보고 굳이 아는 척 하지도 않았겠지.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추태를 부렸지만 애타게 찾던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서 그랬어. 일부러 너 곤란하게 하려던 건 아니야. 아무튼 결혼은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꾸 나간다 어쩐다 하지 마세요. 집 나가면 회장님은 어쩌고요. 그리고 시집 갔으면 그냥 다 잊고 자라면 되지. 왜 아들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요? 내가 다 들었어요. 맨날 말로 괴롭히고 가두기까지 하고. 자식 잃어버린 부모 입장에서 남의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내 자식은 잃어버려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집 아들들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랬나 보다. 엄마도 없는데 가정부 있지. 비싼 과외도 몇 개나 적적하지. 그러니 괜히 심술이 났던 것 같아.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애들이 다 클 때까지 계속 이어진 것 같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정말 할 짓이 못 되잖아요. 남의 집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면 내 자식 찾았다고 이렇게 반찬 싸들고 오는 것도 참.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어쨌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집 나가면 그것도 저한테 부담인 거 모르세요? 나 때문에 날 낳아주신 분이 집을 나갔다고 하면 그 무게를 또 어떻게 짊어지라고요. 그래 내가 죄인이다. 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날 원망해. 내가 내 자식 원망스러운 말도 못 견디면 되겠어. 결혼은 다시 잘 생각해보려. 나만 빠지면 다들 행복해질 것 같구나. 친엄마는 그렇게 저랑 한참을 얘기하다 가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다만 여전히 머리는 복잡했어요. 결혼이라는 걸 겨우 해보겠다 마음 먹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전 친엄마가 집을 나가든 말든 결국에는 결혼하지 말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전 예비 남편도 계속 연락이 없어서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회장님이 울면서 연락을 하셨어요. 저기 잘 지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어요. 저 책인 거 알지만 자꾸 눈물이 나서 울면서 얘기할까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혼자서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네요. 네?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나요? 그게 우리 둘째가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며칠 방에만 처박혀 있더니 갑자기 외국으로 나갔다고 해. 지가 모은 돈으로 나가서 뭘 어떻게 아는 것 같은데 회사에는 급한 일정이 있어 출국한 거라고 둘러댔지만 이러다 영영 안 돌아오면 나는 어쩌나 싶고 당장 회사는 어쩌나 싶고. 오빠가 외국으로 나갔다고요? 나간 뒤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요. 난 지금 하루아침에 부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큰아들은 기다리면 올 거라 하지만 둘째 놈 성격도 보통은 아니거든요. 이러다 영영 외국 나가서 소식도 없이 안 들어오면 어쩌나 싶고 연락이 안 되지요. 네, 그날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럼 저 낳아주신 분도 집을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나랑 협의 이혼 중이에요. 난 그래도 부부연은 끊지 않았으면 했는데 본인이 못 견디겠다고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인생 망쳤다며 이혼하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절차 밟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라도 벌 받겠다며 헤어지자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인생사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 뒤로 회장님도 친엄마도 전 예비 남편도 모두 연락하지 않았고 아예 모르던 사람처럼 연 끊고 사는 중이에요. 두 분이 이혼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막막한 마음에 익명으로 하소연하고 싶어 사연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속은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올려봅니다.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예요.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든 가족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제 미련한 마음에 금이 가게 된 사건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정말 뺨한데 정신이 번쩍 든다는 말처럼 그동안 아이들을 핑계 삼아 제 일상이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던 저에게 제대로 된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각성할 수 있었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는 각성이요. 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집이 부유했지만 그 사실을 감추고 지내야만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집안딸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하던 일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번듯한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죠. 아버지 이야기를 하자면 참 독특한 분이셨어요. 아주 어릴 적부터 천하장사감이라는 소리를 밥 먹듯 들으셨다고 해요. 기골이 장대하다 못해 산처럼 우뚝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우량아로 태어나셔서 우리 친할머니가 아버지를 낳으실 때 기절을요 3번이나 하셨다는 말도 들었어요. 가족들 사이에선 그때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죠. 내가 우리 아들 낳다가 내가 아주 3번 죽다 살아났지.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저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서늘했어요. 아버지의 시작부터가 진짜로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는 거죠.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셨어요. 그냥 비유가 아니라요. 실제로 남들보다 머리통이 크셨고 키도 무려 189cm나 되셨거든요. 길을 걸으면 늘 눈에 띄었고요. 어깨는 또 얼마나 넓으셨는지 제가 어릴 때 장난으로 아빠 어깨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도 3걸음은 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아버지는 꺼울꺼울 웃으시면서 저를 번쩍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딸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타면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진짜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 아버지는 누가 봐도 운동선수 체격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학교 다닐 때마다 체육 선생님들이 줄줄이 찾아와서 운동을 해보자고 꼬셨대요. 네 체격이면 씨름이든 역도든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으셨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집안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데 무슨 운동이라는 사치를 부리겠어요. 그 말은 선생님들도 어쩌지 못했죠. 그 시절 운동을 한다는 건 장비, 도장비, 합숙비까지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도 관장님의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관장님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이 아주 반짝였대요. 이런 몸을 지녔으면 너는 꼭 유도를 해야 한다. 돈이 문제라면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다오. 진짜 공짜로 가르쳐 주실 겁니까? 그럼 당장 지금부터 배울게요. 그 말이 아버지의 가슴에 불을 지폈죠.
비로소 돈 걱정 없이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땀으로 도복이 흠뻑 젖어도 기죽지 않고 버텼다고 했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위험한 길이기도 했어요. 몸은 강해지고 힘을 쓸 줄 알게 되지만 정작 운동선수로 성공해 큰 돈을 버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 주변에도 삐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술집 시비에 휘말려 주먹을 쓰거나 힘을 이용해 돈을 뜯는 시기였죠. 그 무렵 친할머니가 크게 앓으셨대요. 약값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죠. 아버지는 알바 자리를 찾아 헤매셨는데 그때 어떤 수상한 아저씨들이 다가와서 달콤한 말을 건넸다고 했어요. 젊은 친구 몸이 튼튼하구만. 우리랑 일하면 큰 돈 벌 수 있어. 하루만 도와줘도 약값이 충분히 나오지. 진짜 우리 엄마 약값을 벌 수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죠? 그냥 그 단단한 주먹 좀 휘두르고 하면 돼. 싸움을 하라고요? 저는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싸움은 안 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처음엔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할머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고 약국에 밀린 돈은 비처럼 쌓여만 갔어요. 결국 아버지는 그 말에 흔들렸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앞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아버지의 인생을 어떤 길로 몰아넣을지는 그땐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발을 들인 일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과 함께 돈을 떼어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하고 주먹질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듣기만 해도 무섭지만 아버지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다고 했죠. 유도관에서 배운 기술을 써서 상대방을 크게 다치지 않도록 제압하면서도 충분히 겁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상대방은 숨이 턱 막히고 몸에 땅이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며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대요.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사람 좋게 말할 때 갚아라.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마련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오늘도 이번 주고 내일도 이번 주야. 장난하지 말고 당장 내놔. 그렇게 하루벌이가 꽤 짭짤했대요. 아버지는 돈을 만지며 생각했어요. 운동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닌가 하고요. 사실 그 큰 키와 튼튼한 뼈대를 가진 것도 아버지에겐 축복 같았어요. 남들은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몸뚱아리를 자신은 당당히 갖고 있으니 세상이 자기 편이 된 듯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돈의 유혹은 무서운 거잖아요. 아버지는 점점 큰 물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푼돈을 빌린 서민들을 찾아가 돈 갚으셔야죠 하며 겁만 주면 됐는데 시간이 흐르자 사채업자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덕분에 상대도 달라졌죠.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중소기업 회장님, 건설회사 이사 같은 이들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며 돈을 받아내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책상 위에 두꺼운 손바닥을 쾅 하고 내리치면 호화 사무실에 있던 중소기업 회장이라는 사람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벌벌 떨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받아낸 돈으로 아버지는 친할머니의 약값을 대고 집안 빚을 갚으셨죠. 자연스럽게 유도관에서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땀에 젖어 도복을 붙잡고 몸을 던지던 아버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돈다발을 재며 활짝 웃는 아버지만 남았던 거예요. 스포츠맨의 정신? 그런 건 어느새 잊혀졌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주먹부터 나갔고 결국 유도관에서도 쫓겨나고 말았대요. 넌 운동선수가 될 자격이 없어. 정신이 안 돼 있어. 아버지는 억울했대요. 유도관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잘했고 등치도 커가지고 국가대표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돈 때문에 일을 나간 사정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내쫓았으니 말이죠. 그 시절 아버지는 유도 정신이라는 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기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고 힘만 있으면 길이 열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유도관에서 쫓겨난 아버지가 택한 길은 더 깊은 어둠이었어요. 사채업자들과 더 밀접하게 어울리며 돈을 받아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남의 밑에서만 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스스로 번 돈을 모아 일수를 놓기 시작했죠. 이번 달 이자 꼬박꼬박 챙기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앞에서 장부를 척 펼쳐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먹을 한번 불끈 쥐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도 했죠. 아버지는 정말 100% 실적을 자랑하듯 돈을 받아냈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도망갈 구멍부터 찾았고 사채업자들은 그런 아버지를 두고 귀신 같은 놈이라고 했대요. 참, 돈은 분명 우리를 살렸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재산을 불렸어요. 동네 시장 상인들 중에 아버지에게 한 번쯤은 돈을 빌려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일수 사업은 눈에 띄게 번창했어요. 물론 그걸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지만요. 사람들은 높은 이자에 허덕이며 분노와 한숨을 동시에 삼켰고 결국 아버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유, 저 사람 악덕 사채업자야. 저런 식으로 남의 돈을 뜯어내서야 부자가 된다 한들 누가 존경을 하겠어? 뒷말은 끝도 없었죠. 번듯한 사업가라고 사람들이 박수라도 쳐줄 일 없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쭉 펴고 다니며 자신이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힘을 쥐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죠. 그런 아버지가 바뀐 건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다고 해요. 아버지는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해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졸졸 따라다니다 결국 결혼까지 했죠.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가 사채업자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돈을 벌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결혼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돈을 받아오곤 했죠. 저를 안아올리며 웃을 때조차 손에는 피 묻은 돈다발이 들려있던 셈이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조금 지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반 친구의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등지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끝이었죠.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평생을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 화살이 제게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반 아이들은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향해 잔인한 말을 던졌죠. 살인자의 딸, 너희 아빠 때문에 내 친구 아빠 죽은 거잖아. 그 말들이 얼마나 뼈 아팠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숨고 싶었고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친구들 앞에 서면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아버지를 똑바로 보기 힘들었죠. 아빠는 왜 그런 일을 계속해요?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아빠가 아니면 누가 너랑 엄마를 먹여 살리겠냐? 그 말은 책임감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밀려왔죠.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의 피눈물 위에 서 있구나. 물론 아버지가 번 돈 덕분에 전 그럭저럭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학용품이며 옷이며 다른 아이들보다 좋은 걸 누릴 수 있었다는 것도 물론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기쁨으로는 다가오지 않았죠. 제 손에 쥐어진 연필 하나도 누군가의 눈물과 맞바꾼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어요. 밥상머리에서조차 묵묵히 밥만 먹고 눈길도 마주치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보며 서운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곧 사춘기가 찾아왔고 그 틈은 더욱 벌어졌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책무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회사에 취직을 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드디어 일을 그만두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낯설던지 순간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니까요. 평생 쉼없이 돈만 쫓아 달려왔던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이라뇨. 그리고 아버지는 말 그대로 도망치듯 우리가 평생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셨어요. 사실 그곳은 더 이상 아버지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모임에도 끼워주지 않았고 시장에 나가면 은근슬쩍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기 일쑤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솔직히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금액이었으니까요. 어디 가서든 정착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 이제 네 나이면 결혼해야지. 여자가 가정을 꾸려야 하루빨리 안정이 되는 법이야.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두툼한 봉투를 내밀으셨어요. 안에는 몇 장의 리스트가 들어있었죠.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거기 적힌 이름들은 하나같이 사업가, 대표, 이사장 아들 같은 타이틀이 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선짜리 리스트였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버지 안에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평생 떳떳하게 내세울 직업 없이 돈만 벌어왔고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했다는 열등감 같은 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위만큼은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번듯한 사업가였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네가 사업가 남편 만나서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겠냐.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네가 살림 걱정 안 하고 살면 사위 사업이 힘들 때는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 싫어요. 그렇게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날 이후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짜리 명단을 바꿔 들이밀면서 저를 압박하셨죠. 그럴 때마다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어요. 그 싸움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던 중 제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영이 악화됐다면서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는 이때다 싶었는지 당장 선을 보러 가라고 닥달을 하셨고 백수 주제에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 일상을 해결하던 저는 선자리에 억지로 끌려가고 말았죠. 그리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여러 후보 중 외모도 제 스타일에 가깝고 무엇보다 회사의 미래가 꽤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33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많은 선자리 중에서는 덜 억울한 선택이었죠. 남편은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었는데요. 집안은 정말 가난해서 사교육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도 스스로 책을 붙잡고 공부해서 결국 대학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 솔직히 놀랐어요. 저런 환경에서 어떻게 혼자 힘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늘 단단하게 지원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더더욱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녔으면 저 등록금도 혼자 마련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혼자 마련했지. 하루도 안 쉬고 알바했지. 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는 알바 뛰고 잠은 대충 지하철에서 졸다가 일어나고. 게다가 군대에 가서도 남들은 PX에서 과자나 생활용품을 사며 그 작은 월급을 다 쓰곤 했는데 남편은 한 푼도 안 썼다고 했어요. 군대 가면 이율 좋은 적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거 들어서 돈을 불렸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 눈빛은 저에게 이상한 신뢰를 주었고요. 남편은 대학을 마치고도 쉬지 않았대요. 투잡, 쓰리잡을 뛰며 돈을 모았고 결국 창업까지 했다고 했죠. 나이 차이는 고작 3살이었지만 살아온 삶의 무게는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묵직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왠지 모를 믿음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는 할 수 있겠다. 그런 확신 같은 게 생겼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한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서두른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요. 당시 제 나이가 33,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으니 결국 저는 남편과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건
안정감이었어요. 무턱대고 사랑해서 불타는 결혼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죠. 시댁에서도 반대는커녕 오히려 환영 분위기였고요.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들 사업에도 큰 힘이 되어줄 거라고 기대했겠죠. 신혼집도 우리 집에서 마련해 주셨고 남편에게는 차도 한 대 뽑아주셨어요. 정말 운명처럼 신혼여행에서 첫째 아들까지 임신을 하게 되었네요. 신혼이라는 걸 제대로 즐겨보기도 전에 바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것마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제가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으니까 아이가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남편과 저 사이의 생활 습관, 성격 차이가 하나둘 드러나더니 그게 점점 크게 다가왔죠. 예를 들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던졌어요. 거실 한가운데 침대 옆, 심지어 부엌 한켠에도 널브러져 있었어요. 내가 신은 양말은 냄새나니까 세탁기 앞에다가 두라고 말했잖아. 저기 빨랫감 모아두는 곳이 있는데 왜 그래? 귀찮잖아. 그리고 뭐 어때? 금방 또 신을 건데. 신었던 걸 또 신는다고? 더럽잖아. 무슨 소리야? 깨끗하구만. 아직 덜 더러워. 한 번 더 신은 다음에 그리고 빨면 돼.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무리 개천에서 용이 난 사람이라지만 위생관념까지 바닥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더욱더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이를 안기 전에 손도 제대로 씻지 않았어요. 아이가 얼마나 예민하고 면역력에 민감한데 자꾸 손을 씻지 않고 만지는 거예요. 제발 위생 좀 챙기라고 저는 불안해서 늘 소리치듯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넘겼죠. 그런 작은 습관과 태도가 쌓이다 보니 처음에 느꼈던 안정감은 점점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남편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단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하고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요 그게 참 스트레스였어요.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서 피부가 예민했거든요. 작은 먼지에도 발갛게 올라오는 피부를 보면서 세탁 하나에도 저는 늘 긴장을 했어요. 세제도 유화 전용만 골라 쓰고 옷감도 유기농처럼 부드러운 걸로 고르고 건조대 위에서 먼지가 닿지 않게 덮개까지 씌워 말렸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털어서 입히면 되지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당신이 애 피부를 안 봐서 그래.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남편은 매번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게다가요, 시댁은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애가 단 걸 먹고 싶을 거라면서 설탕을 퍼주듯이 주는 거예요. 분유를 더 잘 먹게 하겠다면서 설탕을 타라고 하지를 않나?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토피에도 안 좋고 아이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리고 신생아한테 설탕을 왜 먹여요? 아유, 유난 좀 그만 떨어. 나도 아들 키워봤어. 그렇게 꽁꽁 싸매고 안 키워도 우리 아들 사업가 돼서 잘 살잖니. 그 조롱 섞인 말이 칼처럼 가슴이 꽂혔어요. 저는 그저 아이가 아프지 않게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시댁은 제가 돈 많은 집안 딸이라 괜히 잘난 척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뭔 자격지심인지. 제가 조금이라도 싫다고 하면 곧바로 우리 집 무시하냐라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싫었어요. 단순히 행동이 불편해서 싫다고 솔직히 말하는 건데 시댁은 그걸 곧바로 자신들에 대한 멸시와 무시로 받아들이며 더 난리를 치는 거였죠. 그럼에도 저는 부부로서 최선을 다하려 했어요. 남들도 다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면서 살겠지, 그러겠지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둘째까지 낳게 됐네요. 둘째를 낳고 나니 제 인생은 완벽하게 경력 단절이라는 벽이 찾아왔어요. 36,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엔 쉽지 않은 나이였죠. 결국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고 그걸 눈치챈 시부모님은 점점 저를 자기들 입맛대로 부리려고 했어요. 애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우리 아들 키울 땐 이런 거 없이도 잘 컸어.
네, 근데 저는 처음이라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건 그렇고 너 오늘 한가하지? 시장 좀 같이 가자. 나 혼자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집에 있는 백수 며느리일 뿐이었던 거죠. 어느 날은 병원 갈 일이 있으시다면서 저를 꼭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유가 황당했어요. 혼자 가긴 무섭다면서 저한테 데려다 달라고 하시길래 아이 무슨 큰 병원에 가시나 했더니 동네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나, 제가 아이를 챙겨야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요. 애야 알아서 잘 크는 법이라고 자기가 먼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속으로 수없이 싫다는 말을 삼키고 또 삼켜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시댁이 싫어졌고 제 마음과 남편 사이의 간격도 점점 멀어져만 갔지요.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가끔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잠들었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식을 한 거냐고 제가 물어봐도 남편은 손만 휘 저으며 아 그냥 바빴어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아이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외로움에 질식해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루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전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피어오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술 마시고 다닐 거야? 아니 애들도 있는데 정신 좀 차려. 내가 회사에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돼? 순간 저는 얼어붙었죠. 남편이 저렇게까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남편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요. 이미 은행 빚까지 겹쳐서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도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구구절절 회사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빚이 수억이고 갚아야 할 돈도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저희 두 사람의 힘으로는 턱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막다른 길에서 친정을 찾아갔어요. 저도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이 두 손 모아 제 아버지 앞에 서는 모습을 보고 그냥 숨만 죽이고 있었죠. 장인어른,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휴, 너는 마누라가 돼서 남편이 파산 직전인 것도 몰랐냐? 그게 내조라는 거야. 아, 왜 애한테 그래? 김서방이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지. 바깥 일까지 끌어당겨서 아내에게 짐이 되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장인어른, 제가 잘못한 겁니다. 됐네. 아이 그래서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 내가 이 돈 싸매고 있으면 뭐 하겠냐? 아이 어차피 죽으면 노자 돈으로 한정적인데 산 놈은 살리는 게 먼저지.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전 재산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에게 돈을 건네주셨고 남편은 그 돈으로 급한 빚을 모두 막을 수 있었고 몇 번이나 아버지를 따로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인사에 아버지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이셨지만 저는 속으로 한시름 놓았죠.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도와주신 거야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결혼했으면 당연히 너네 친정에서 그 정도는 도와야지. 응?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번 돈만 쓰고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래, 원래 시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잖아. 그냥 또 색안경 끼고 보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야 제 속이 편했거든요. 남편은 아버지께 지원을 받은 이후 달라졌어요. 퇴근이 뭐 엄청나게 빨라진 건 아니었지만 평소보다 집에 오려고 노력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루는 정말 뜬금없게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가 놀라서 눈이 크게 뜨자 저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쑥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순간 녹아내리더라고요. 돈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주말이면 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거나 아니면 소파에 퍼질러 자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겠어요. 작은 손을 잡고 동네 놀이터를 함께 걸으며 아이가 미끄럼틀 타는 모습을 보며 웃기도 했죠. 여보, 오늘은 우리 외식하자. 애들 좋아하는 파스타 집 가볼까?
아싸, 나 진짜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아빠 최고.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사람은 정말 돈에서부터 여유가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급한 부분이 전부 해결되자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가정에 충실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하나가 되어 잘 살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자라면서 어느새 제법 의젓한 모습이 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만 보면 드디어 우리가 완벽한 가정을 꾸렸구나 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요, 그건 착각이었어요, 정말. 남편이 저에게 잘해준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남편이 술자리를 마치고 늦게 들어왔는데 문 앞에서 코끝에 확 풍겨오는 술 냄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저는 문득 남편 셔츠 깃에 묘한 자국을 발견했어요. 은은한 화장품 냄새와 함께 붉은 립스틱 자국 같기도 한 어울룩이 선명히 남아있었죠.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뭐야? 립스틱 자국이랑 화장품이 옷에 이런 게 왜 묻어있어? 뭘 그런 걸 하나하나 살피고 있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억지로 꾹 눌러 담았어요. 그래, 사업을 하다 보면 접대도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며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단순히 술집 여자와 어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며 남편이 실제로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머릿속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당장 이혼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밤마다 그 생각만 하니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미 남편 사업에 우리 부모님의 재산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잖아요. 이혼을 한다 한들 결국 남편이 반사 이익을 얻는 꼴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부모님 나이도 많으셨죠. 제가 다시 부모님께 얹혀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가뜩이나 이혼 자체가 창피한데 거기에 경제력도 없이 부모님 등에 기대서 한다? 그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게 꼬여만 갔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초인종 소리에 잠이 확 깨버렸죠.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주말에 이 시간에 우리 집을 찾을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현관을 열었더니 지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떡하니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 어쩐 일로 집 앞까지 오셨어요? 애비는 자냐? 내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애비 깨운 거 아니지? 일단 들어오세요. 애아빠는 오늘 일찍 출근했어요. 아이고 사업 잘 된다고 하더니 주말인데도 일이 많나 보구나. 아유 그나저나 그 새벽부터 달려오느라 배가 고픈데 밥 좀 차려와라.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서울에 뭐 볼 일 있으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진 칠순잔치가 있어서 올라왔지. 아유 얘는 왜 이렇게 굶떠? 나 배고프다니까는. 밥 차려와. 아침 먹고 남은 것들 있을 거 아니냐. 어제 밥 해먹고 다 끝냈죠. 어머니 밥 새로 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반찬도 마땅치가 않은데 아니면 배달시킬까요? 그 순간 일이 터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뺨을 내리친 거예요. 짝 하고 정말 그 소리가 어찌나 째지게 들리던지 고막까지 먹먹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얼굴이 획 돌아갔고 볼에서는 뜨거운 화끈거림이 치밀었어요. 아니 세상에 뺨이라는 것을 처음 맞아봤는데 그게 시어머니의 손이라니 믿어지지가 않아서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년이 미쳤나? 지금 밖에서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내 아들 밥도 안 주고 보낸다고? 사장이 밥도 못 얻어먹어서야 되겠냐? 니년이 뭔데 우리 아들을 굶겨? 너 미쳤어?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니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눈물이 왈칵 차올랐지만 애들이 깰까봐 꾹 참았어요.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내려갔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안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하녀일 뿐이구나.
정말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때리듯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이들을 아빠 없이 키워야 한다는 불안감, 오랫동안 일을 쉰 탓에 죄취업은 꿈도 못 꿀 거라는 걱정, 결국은 나이 드신 부모님께 얹혀 살게 될 거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저를 계속 이혼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에 꽂히는 순간 번개처럼 스쳤어요. 내가 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번듯한 회사에 취직 못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면 되는 것이고, 당장 집이 없으면 친정에 가서 몸을 좀 낮추고 살면 되는 건데, 그걸 괜히 체면과 남의 눈치 때문에 못한다고 스스로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왜 이렇게까지 올가매고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며 나를 몰아세우는 시어머니를 향해 저도 마침내 터뜨렸죠. 우리 엄마 아빠도 때려본 적 없는 내 뼈를 때려? 이 아줌마가 진짜 노망이 났나? 뭐라고? 아줌마? 노망?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깐 한 대만 맞아서 너 미쳤냐? 한 대 더 때려주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에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동안 삼켜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거든요. 말끝마다 아주 그냥 우리 아들이? 당신 아들이 지금 누구 덕분에 사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 돈으로 빚 맞고 사업이 온 거잖아. 그런데도 내가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동안 우리 집 덕에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 사실 아니냐고. 아이고야, 세상에 아주 말세다 말세야. 니년이 진짜 미쳤구나. 어? 네가 며느리 주제에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든 거야? 시어머니? 아니죠. 이제는 아줌마라고 불러야지. 뭐? 이게 진짜 아줌마? 진짜로 돌아버렸나 보네 이게. 너 뭐 잘못 먹었냐? 예, 댁 아드님 잘못 먹고 탈났어요. 아줌마, 제가 이혼을 결심했으니까 이제 똑똑히 들어두세요. 아줌마 아들 제가 아침밥 안 차려준 게 아니라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네, 집에 안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그 아침밥은 다른 여자가 아주 정성껏 차려주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요. 뭐라고? 다른 여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뭐 다른 년이랑 살고 있다는 거야? 네, 주소는 아드님께 직접 물어보시고요. 못 믿겠으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그 순간 제가 들고 있던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눈을 굴리며 읽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각서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혼만 해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차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겠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읽으며 입을 떡 벌렸어요. 간간히 이게 뭐야 하는 읊조림도 들렸죠. 그게 현실이에요. 아줌마 아들이 벌린 판 이제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저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손에 든 서류가 덜덜 떨리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차갑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족쇄가 풀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애초에 결혼할 당시 집이랑 차를 사준 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만 해주면 집과 차를 제 이름으로 넘겨주겠다고 떠드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죠. 애초에 본인 것이 아니었는데 뭘 넘긴다는 건지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저랑 가정을 유지하는 게 내연녀랑 살림 차리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재산이 아직 남아있으니 본인의 사업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때 그걸 동아줄 삼아 붙잡아 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술집 여자를 상대한 줄 알았거든요. 아버지도 예전에 사업할 때 그 단란주 좀 자주 드나드셨으니까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넘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는데 문 앞에 서 있던 건 나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도 옅고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눈빛만은 단단히 결심한 듯 서 있었죠.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당당하게 본인이 내연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황당해하는 저에게 마치 본인이 승리자라는 도도한 얼굴을 하면서 천천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전 정말 심장이 바짝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지러움이 확 몰려와서 기절이라도 할 것 같았어요. 그니까 그 행동은 내연녀 인연이 지금 우리 남편의 애를 임신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알아들으시겠죠?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이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순순히 이혼 도장에 지장 딱 찍어줘요. 뻔뻔하게 바람을 피워놓고 불륜의 씨앗을 자랑하러 나를 찾아와? 이 연놈들이 미쳐가지고는. 두 분은 선보고 조건 맞아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저희 뒤늦게 참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이 아이를 사생아로 낳게 하지 말아주실래요? 당신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참사랑? 나 참 기가 막혀서. 더러운 불륜 주제에 참사랑이라고? 선봐서 결혼을 한 거랑은 다르죠. 나는 정말 마음이 맞아서 이런 새 생명까지 품게 된 거고 어차피 둘이 열렬하게 사랑한 적도 없는데 이제 그만 이혼하죠?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어요. 마치 제가 가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데 웃음이 비죽비죽 터져나올 지경이었죠. 그날 저는 대문을 닫아버렸고 그 여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다는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더니 남편도 심플하게 미안하다,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무미건조한 사과. 그걸로 모든 게 끝이라는 듯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가방을 싸더니 내연녀 집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울부짖는 것도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울먹이는 것도 그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새벽같이 들이닥쳐서는 제 뺨을 날리며 아침밥 타령을 한 거죠. 아이들과의 미래, 나 혼자 살아갈 방법, 이혼 뒤의 삶,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지만 시어머니의 뺨 한 대 제 망설임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 이제 끝내야 한다. 더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결심이 섰죠. 시어머니에게 내밀었던 서류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고작 남편이 저에게 집과 차를 넘기겠다는 각서였죠. 저희 아버지가 해주었던 것을 반납하는 것뿐인데 뭐가 그리 당당한지요? 하지만 저라고 해서 믿는 구석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된 후 저는 곧장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반전을 알게 된 거예요. 바로 투자 계약서와 지분 양도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저에겐 비밀이었지만 과거 남편 사업이 휘청거릴 때 아버지가 직접 투자금을 집행하면서 작성해둔 서류였던 거죠. 남편이 멍청했던 건 그 계약서가 어차피 이혼하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쉽게 생각한 거였어요. 어차피 내가 일군 회사인데 늙은 장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건 남편의 착각이었어요. 현실은 달랐거든요.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몰렸을 때 우리 친정에서 무려 13억을 투자금 명목으로 집어넣었고 그 대가로 남편이 직접 회사 지분을 아버지께 양도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고요. 이건 단순 각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게다가 아버님께서 그 지분을 다시 따님 명의로 넘기시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따님이 되는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이 평생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회사를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꿀꺽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장 이혼하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제가 이혼을 안 해주는 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지옥이었으니까요. 맞잖아요.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내연녀 뱃속의 아이는 절대 남편의 호적에 오를 수 없어요. 그 말은 곧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사생아라는 낙인을 찍히게 된다는 거죠. 내연녀의 호적에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성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못하고 내연녀는 미혼모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불륜의 씨앗으로 낙인 찍힌 아이를 키우고 싶겠어요. 그러니 결국 제가 이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주는 거였어요. 제가 도장을 찍지 않는 한 그들은 평생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게 바로 제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죠. 우리 아들이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집을 나갔다고? 그 사이에 사생아까지 있다고? 아니 이놈의 자식이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어머님, 아니죠 아줌마. 모든 걸 다 내던질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사랑인가 보죠. 나이 40 넘어서 10살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 여자도 그 애가 사장님이니까 들러붙어 있는 거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배 나온 아저씨랑 바람나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겠냐고요. 순간 시어머니가 머리를 짚으며 휘청거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고요. 왜냐면 이미 제 결심은 굳어져 있었거든요. 남편이 내연녀와 살림을 합치겠다며 내민 그 재산 명의 이전 합의서, 그건 곧 제 무기가 되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변호사와 함께 민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사업 자금을 빌린 대가로 부동산과 예금 일부를 제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아버지와 변호사와 함께 상담한 끝에 저는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돌릴 수 있었어요. 실소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무효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요. 변호사의 단호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남편이 나중에 강제로 빼앗겼다고 소송을 해도 법원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친정에서 입금한 자금 내역과 계약서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회사의 지분은 이미 아버지께 양도하겠다는 공증 문서가 존재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 그 문서가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버지는 곧장 제게 지분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와 함께 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공식 통보를 했죠.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서로 이혼만 하면 심플한 건데 내 회사까지 건드려? 당신 미쳤어? 회사도 내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건드려야지. 그리고 이혼만 해주면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당신 각서에 직접 적었잖아. 내가 말한 건 재산이지. 회사를 주겠다고 한 건 아니야. 회사? 그건 당신 재산 아니야. 이미 지분은 아버지께 넘어갔고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건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회사라고 우기는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내연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저는 끝내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지요. 차갑게 철저하게 계산했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남편 호적에 절대 오를 수 없어요. 결국 내연녀는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죠. 그게 지옥이지 않겠어요? 제가 도장 안 찍는 게 그들한테는 가장 큰 형벌일 테죠. 길고 길었던 소송이 마침내 끝났을 때 내연녀는 이미 아이를 출산한 뒤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호적에는 아이를 올릴 수 없었죠. 결국 내연녀는 본인의 이름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부터 아이는 세상에서 사생아라는 낙인을 지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시원하다 못해 씁쓸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어? 진짜 독하다 독해. 바람 피운 게 당신인데 내가 왜 독한 건데? 도둑이 매를 맞으니 억울하다고 하는 꼴 같네. 그렇게 남편은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더 이상 회사 자금에 손댈 권리도 의결권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소수 지분조차 압류 위기에 몰렸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꼴이었어요. 내연녀는 매일같이 남편에게 징징거리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닥달을 했다고 해요. 돈도 백도 없는 남편에게서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요? 결국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바빴다고 들었어요. 웃긴 건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애들 생각해서 제발 다시 받아달라는 눈물겨운 사연을 길게 적어 보냈지만 저는 차갑게 그 문자를 캡처해서 고스란히 내연녀에게 보내줬어요. 그 한 방으로 둘 사이는 더 갈라졌겠죠. 사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제 삶을 다시 세우는 길 위에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걸었어요. 전 남편을 용서하지 않았고 깔끔하게 끝내버렸어요. 후일담을 말하자면 남편은 회사를 잃고 내연녀에게도 버림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며 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사장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디서 또다시 자리를 얻겠어요. 결국 하루벌이로 겨우 연명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요. 반대로 저는요, 모든 걸 정리한 뒤 친정 부모님 곁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지분 덕에 회사 경영에도 일부 참여하고 있고 배운 것은 많진 않지만 노력한 덕분에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어요. 아이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저는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지금은 작은 사업을 시작해서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운영하고 있답니다. 돌아보면 참 긴 여정이었어요. 눈물도 많았고 밤마다 부들부들 떨며 억울함에 잠 못 이룬 날도 셀 수 없이 많았죠. 하지만 결국 저는 제 힘으로 모든 걸 되찾았고 제 아이들에게도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앞으로의 제 인생 역시 팡파레가 울리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